경기도 파주의 작은 주택가. 이곳에서 장순복 70세, 남편 박용태 74세와 조용히 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순복을 두고 천사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의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는 게 그녀의 하루 시작이었다. 샤워는 물론 발톱을 깎아주는 것까지 모두 그녀 몫이었다. 아침 식탁에 죽을 올려놓고 오늘은 꼭 다 드셔야 해요라며 숟가락을 건네는 일상이 반복됐다. 치매 판정을 받은 박용태는 종종 헛소리를 했다. 순복을 엄마라고 부르거나 거실에서 소변을 보는 일도 잦았다. 그럴 때마다 순복은 눈물을 삼켰다. 바보가 돼버린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선 그래도 이 사람은 내 반쪽이니까 라며 위로했다. 그렇게 3년. 순복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접고 남편의 그림자처럼 지냈다. 허리가 점점 굽고 손목엔 항상 파스가 붙어 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가고 무릎에는 통증이 자주 찾아왔다. 외출은 마트 가는 게 전부였고 이웃과 나누는 대화라곤 오늘은 좀 괜찮으셨어요? 뿐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미국에 있는 딸과 가끔 화상통화를 하는 것뿐. 딸은 늘 말했다. 엄마,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도 효도야. 하지만 순복은 고개를 저었다. 너희 아빠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렇게 착하고 바보 같을 정도로 헌신하던 어느 날, 순복은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게 된다. 그날 아침, 순복은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TV를 틀었나 싶었는데 조용히 다가가 보니 남편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래, 지금은 괜찮아. 그 여자는 눈치도 못 챘어. 조금만 더 조심하면 돼. 그 순간 순복과 눈이 마주친 박용태는 움찔하며 전화를 끊었다. 아, 그게 보험사에서 뭐 이상한 전화가 와서 말이야. 순복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무시했다. 치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냥 횡설수설한 거겠지. 그렇게 넘기고 말았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 작은 가시처럼 의심이 박혔다. 며칠 후 순복은 우연히 남편의 셔츠를 세탁하려다 가슴 주머니에서 정혜리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영수증과 메모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쿠폰이 들어있었다. 메모에는 오후 3시 그 자리에서 만나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건 뭐지? 순복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이름은 전혀 모르는 여자였고 내용물은 단순한 우정이라 보기엔 수상했다. 낯선 이름, 낯선 손글씨, 익숙하지 않은 약속의 흔적.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의 일상과는 어긋난 느낌을 줬다. 바로 그때부터 순복은 혹시 이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순복은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외출하는 나를 기다려 뒤따라 나갔다. 이른 아침 그는 늘 어리둥절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혼자 정장을 차려입고 나갔다. 흰 셔츠에 구김 하나 없이 넥타이까지 반듯하게 맨 모습은 분명 치매 환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순복은 버스 몇 정거장을 따라가며 조마조마했다. 손엔 작은 캠코더가 쥐어져 있었고 가방끈을 감은 손이 땀에 젖어 있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발걸음을 조심히 옮기며 그의 뒤를 밟았다. 남편은 익숙한 듯 길을 건너고 골목을 지나 도착한 곳은 한적한 카페였다. 잠시 후 나타난 50대 여성.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남편은 말도 조리 있고 또렷했다. 그녀가 가져온 서류에 사인까지 하는 모습은 아예 병색이 없었다. 순복은 충격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희 아빠 연기하는 것 같아. 딸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한 거야. 하지만 카페 앞 영상과 영수증, 며칠간의 행동 기록을 보여주자 딸도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진짜야? 두 사람은 함께 남편의 의료 기록, 복약 내역,
명예 변경 시도 정황 등을 모으기 시작했다. 순복은 긴장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딸은 이 일에 점점 더 진지하게 달라붙기 시작했다.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한 순복과 딸은 제3명의 변경 정황과 치매 진단서 조작 가능성을 근거로 민형사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박용태는 처음엔 모르쇠로 일관했다. 내가 연기를 했다고? 내가 그런 짓을 왜 해? 라고 발뺌했다. 딸이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 자료인 카페 영상, 계좌 추적 결과, 진단서와 약 처방의 모순점을 하나씩 꺼내들자 용태는 점점 말문이 막혔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은 흔들렸다. 당신이 어떻게 날 감시해?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숨막혀 살았는지 알아. 용태는 결국 순복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너는 날 평생 구속했어. 이제야 자유 좀 찾으려 했는데 그게 죄야? 순복은 담담하게 말했다. 넌 내가 너를 믿은 시간을 배신했어. 그 대가를 치르면 돼. 법원은 주택명예 변경을 정지시키고 박용태의 가짜 치매 진단과 명예 사기 시도를 유죄로 판단했다. 박용태와 법적 정리를 마친 후 순복은 마당에 고추를 말리고 있었다. 딸은 한국에 머물며 아이들과 함께 살기로 했고 손자는 할머니는 슈퍼히어로야 라고 말했다. 순복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시골 장터에 나가 두부며 나무를 사오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다. 오래된 재봉틀을 꺼내 손녀의 인형 옷을 지어주고 마을 회관에 나가 요가 수업도 들었다. 그곳에서 동갑내기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려 퍼졌다. 집 벽엔 손녀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고 창밖에는 봄비를 맞고 싹튼 고추 모종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순복은 방 안에 햇살이 들 때면 창문을 활짝 열고 커튼을 걷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동갑내기 친구 중 한 명이 순복에게 물었다. 혹시 후회되지 않아? 순복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한 번도 나를 지켜본 적 없던 사람을 지키느라 내가 날 잃었었지.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기기로 했어요.